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을 때 기존 핸드폰 시장의 왕으로 군림하던 메이커들은 아이폰을 장난감 취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키아였죠. 노키아는 당시 핸드폰 시장에서 명실상부 세계 1위였는데 아이폰과 iOS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OS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점유율이 80%인데 무슨 저런 게 시장을 바꾼다고 그래? 우리 신비한 OS가 시장의 표준이야! 라고 했었죠. 그 결과 노키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한테 점유율을 점차 뺏겨나가다가 뒤늦게 미고라는 자체 OS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정치, 개발 지연으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노키아는 모바일 사업부 자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죠. 반면 삼성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삼성도 애플처럼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바다라는 독자 OS를 개발해서 스마트폰 웨이브를 출시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당시 웨이브는 세계 최초로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알루미늄 바디의 강력한 성능까지 이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아이폰보다는 낫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OS였어요. 스마트폰의 핵심은 앱인데 바다 OS용 삼성 앱스에는 쓸만한 앱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카카오톡조차도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물론 진짜 안 된 건 아니고 나중엔 카카오톡 바다 OS용 앱이 개발돼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기가 iOS나 안드로이드 대비해서 한참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폰만 좋으면 뭐하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면서 웨이브폰을 외면하게 됐죠. 결국 삼성은 바다 OS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인텔과의 연합을 통해 더 개방적인 오픈소스 OS인 타이젠을 내놨습니다만 이미 시장은 iOS와 안드로이드가 꽉 잡고 있는 상황. 결국 삼성은 타이젠 OS를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걸 포기하고 스마트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기기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삼성은 노키아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이 의사결정의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바다 OS를 개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갤럭시 S 시리즈를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자체 OS가 성공하면 대박이고 망해도 안드로이드가 있으니 괜찮다라는 전략이었죠. 그러면서 확실히 시장의 반응이 자체 OS가 망하고 안드로이드가 잘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삼성은 바로 미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머뭇머뭇거릴 때 삼성은 구글하고 제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을 가장 빨리 가장 좋은 하드웨어에 탑재해서 내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삼성은 이 의사결정의 유연함 덕분에 스마트폰 시대의 안드로이드 진영 대표주자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1위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스마트폰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교훈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처럼 테슬라는 자체 AI 칩과 FSD 소프트웨어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기존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전의 노키아처럼 우리도 자체 소프트웨어 만들겠다라면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상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존심을 버리고 검증된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과거의 안드로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한테 너네 자체 개발하는 거 힘들었지?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거 갖다 써라 라면서 결정적인 소프트웨어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알파마요 R1이라는 건데요. 대체 이게 뭔지,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을 살려낼 결정적인 한방이 맞는지 이제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일 개막한 세계 최대 AI 학술대 뉴립스 2025에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알파마요 R1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알파마요라는 이름은 페루에 있는 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이 해발 5,947m 정도 되는 산인데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남미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서 찾아봤던 곳이기도 한데 봉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의 봉우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 아름답긴 한데 그만큼 등정하기가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등정하신 분들 계신데 이게 정해진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빙사면을 아이스바일로 찍으면서 개척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이 봉우리의 이름을 붙였다는 게 바로 이런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지향하겠다는 거죠. 정해진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차가 자신의 경로를 계획하고 개척하면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따르면 알파마요 R1은 AV 연구를 위한 세계 최초의 개방형 추론 VLA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V 연구라는 건 뭐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AV는 그 익숙한 AV는 아니고요. 오토노머스 베이클의 AV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모델이 그런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의 약자입니다. 비전, 카메라나 센서가 보는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거고요. 랭귀지, 그걸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이나 텍스트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액션,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엔드투엔드 방식은 AI
AI한테 운전 영상 수백만 시간을 보여주고 그냥 따라해 라고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알려주는 룰 기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스스로 운전은 잘하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왜 갑자기 차선 바꿨어?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라고는 할 수 있지만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알파마요 R1의 VLA는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리스닝,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 차는 살짝 오른쪽으로 주행하면서 감속 중입니다. 앞에 표지판이 나와 있고 저 앞에는 차량도 있습니다. 직진을 계속하면서 공사구역을 피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라고 AI가 스스로 이렇게 주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설명 가능한 엔드투엔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올해 연말까지 이런 설명 기능을 추가할 거라고 했는데 엔비디아는 알파마요 R1에서 처음부터 설명 기능을 추가한 상태로 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V 연구를 위한 VLA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방형으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보도자료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깃허브나 허깅페이스로 이동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원분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그냥 쓰면 됩니다. 야, 이건 진짜 대박이죠. 어쩌면 자율주행 분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마요 R1이 게임 체인저인 이유 첫 번째, 진입장벽을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성능 자율주행 AI 모델들은 대부분 폐쇄적이었습니다. 클로즈드 소스였죠.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만 개발하고 외부 연구자들은 여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알파마요 R1을 깃허브나 허깅페이스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모델 코드뿐만 아니라 훈련 데이터의 일부 COC 데이터셋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 심지어는 대학생이나 스타트업도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알파마요 R1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이 모델을 가지고 자사 주행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해서 바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모델은 실시간 추론까지 지원해서 실제 차량에 바로 적용하기도 쉽다고 해요. 논문을 보면 AI 모델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출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99mC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99mC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오린칩을 탑재한 실제 차량 테스트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라고 하고요. 사람이 보통 도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차를 조작할지 판단하는 시간이 200mC라고 하니까 사람보다도 더 빠른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개발 뒤처진 회사들 굳이 자체 개발하는데 또 수천억 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기아, 벤츠, BMW, 심지어는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던 KGM, 진짜 심지어는 아예 손 놓고 있었던 영국 에스턴 마틴 이런 회사들도 기초부터 이걸 만드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이 검증된 엔비디아 알파마요 R1을 가져다가 파인 튜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도 도심,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 됩니다 라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안드로이드 OS가 스마트폰 개발을 더 쉽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마요 R1이 게임 체인저인 이유 두 번째, 오픈소스 기반이라 함께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무료로 풀어버린다 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고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 괜찮네? 내 계정으로 가져와서 내 맘대로 개조해봐야지 하는 포크가 가능하게 되죠. 우리나라 연구원분들이 엔비디아의 원본 코드를 가져와서 한국 도로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타면 안 되는데 하고서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이 부분은 좀 불안한데 하는 부분을 직접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공유하면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가져가서 개선할 수도 있죠. 이 자율주행의 과제는 롱테일 시나리오를 극복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위험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동물이 튀어나오는 상황이나 철판이 떨어져 있는 걸 피하는 상황이나 오늘 눈길에서처럼 앞에 차가 막 미끄러지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와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이걸 다 회사 혼자서 개발하려면 테슬라처럼 수억 마일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오픈소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회사들,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까지 자율주행 시장은 테슬라가 FSD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차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 테슬라 FSD랑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없었죠. 테슬라는 이미 자체 칩부터 소프트웨어, 데이터까지 다 수직 통합해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와서 부랴부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따라잡기 힘든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파마요 R1이 오픈소스로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갖춘 회사들은 개발 비용을 대폭 줄이고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혼자 개발하는 건 테슬라가 잘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다 같이 만들어서 지금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이 엄청난 기술을 공짜로 풀었을까요? 여기에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드웨어를 미친 듯이 팔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해보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공짜로 풀어서 전 세계 제조사들을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도 샤오미도 구글 없이는 폰을 못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자율주행에서 본인들이 그 구글의 역할이 되겠다는 거죠. 자, 알파마요 공짜야? 이걸로 연구해. 하고 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스타트업, 연구소까지 전부 다 알파마요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알파마요는 예전의 자율주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해야 되죠. 이걸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쓰던 인텔산 저성능 칩?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엔비디아의 최신형 토르 칩을 탑재해야 될 거고요. 못해도 오늘 논문에 나와 있는 정도 초당 254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올인 X 칩을 탑재해야 될 겁니다. 결국 남의 칩, 퀄컴이나 인텔 칩을 쓰고 싶어도 소프트웨어 호환이 안 돼서 못 쓰는 완벽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공짜지만 그걸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값은 제값에 받을 거고, 결국 엔비디아는 자동차 회사들의 엄청난 물량의 칩을 공급하게 되는 티어 1 공급업체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알파마요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상세계, 이 옴니버스까지 세트로 준비해뒀습니다. 알파마요 쓰고 싶어? 그러면 훈련 데이터는 우리 옴니버스에서 만들고, 훈련은 우리 블랙웰이나 H백 GPU 서버에서 돌리고, 차에는 우리 토르나 올인칩 꽂아! 라고 하는 거죠. 이 개발부터 훈련, 실제 주행까지 이 자동차 자율주행의 태어남과 끝까지를 모두 다 엔비디아 장비로 도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젠슨왕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 반응은 뜨겁습니다. 뉴립스 2025에서 알파마요 R1이 공개된 후에 GitHub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GM,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현대차도 엔비디아 블랙웰 5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제 다른 회사들이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뭉쳐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자,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라는 최고급 요리 레시피를 전 세계에 공짜로 뿌린 상황. 이제 중요한 건 이 레시피를 누가 먼저 가져다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해내느냐겠죠.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르노코리아, KGM 같은 회사들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만약에 자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존심 세우면서 우리만의 OS를 고집하다가 망한 노키아의 사례를 답습하기 전에 빨리 알파마요 R1의 흐름에 올라타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알파마요 R1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